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의 DBA 과정에 재학 중인 여상은이라고 합니다. DBA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박사과정이고요. 닥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자로 현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좀 실무에 가까운 그런 경영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기로 입학을 했고요. 운 좋게 오늘 여기 발표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다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준비했으니 씩씩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과 수수주 보호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백그라운드는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면서 지금 현재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에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에 대한 실무 경험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앞에서 이제 그 송인준 학생께서 좀 많이 다뤄주실 질문을 많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주식시장의 현황, 주식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수수주주의 보호제도, 그 다음 매진말 이런 목차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2년은 역대급으로 높았던 유동성이 갑자기 확 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침체가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기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총 시가총액이 한 105조 달러 정도였고요. 2017년 대비해서는 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한 1953조 정도 됐고요. 전 세계에서는 2.2%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90년대 초만 해도 상장 기업이 700개, 한 70조 규모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000개가 넘는 기업이 2,000조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우리나라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일 큰 게 이제 미국이고 한 40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O 시장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을 계시면서 여기 시장에 계신 분들도 계신가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 IPO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한 61% 정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333개 기업이 조달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기업 수는 45% 정도 줄어들었고요. 공모액은 6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겪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였던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12조 7,500억 원 정도를 공모를 하면서 전년 대비 한 21% 축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은 전년 대비 한 86% 하락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IPO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시의 변동성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위에 있는 빨간 그림이 이제 CBO의 빅스 지수인데요.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이제 플럭션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IPO 숫자도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거의 지금은 IPO 시장이 다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연도별 주가 지수의 최고점하고 최저점 간의 차이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네 가지 지수 중에서 맨 오른쪽이 코스피 200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한참 코비드가 이제 확산될 때 우리나라 주가의 최저점과 최저점의 변동폭이 약 한 98% 정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변동성이 많이 높은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투자자 구성입니다.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에서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33%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68%까지 증가를 했고요. OECD 평균으로도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대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기관 투자자 비중은 최근 5년간 20% 내외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뭐 보유 집중도라고 할 수 있는 상위 주주의 지분율인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전 세계 45개국 중에서 한 28개국 국가에서 상위 3대 주주와 과반수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생각보다는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 3대 주주가 과반수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36% 정도 됐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이제 45개국 전 세계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좀 사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아까 이제 모두의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한 25% 정도 증시가 성장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외로 상장 폐지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평균 한 4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나타난 특징은요.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혹시나 전 세계 한 47개 국가를 봤을 때 상위 5개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년에는 25%였다가 2011년에는 한 39%까지 좀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표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상위 1개 기업의 그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미국은 7%, 일본은 5%, 영국도 한 7%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20% 정도 됩니다. 다만 그 기업을 5개, 10개로 모았을 때는 다른 금융 선진국하고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수주주 보호 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었는데 이 우리나라의 소수주주권 자체가 제도 자체가 생각보다는 저는 잘 갖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소유권 분산이나 자본금 규모를 감안해서 상장회사 특례 요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뭐 회계 장부 열람권 등등등 했을 때 어떤 스레시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여기 주주 대표 소송 아까 이제 또 앞에 분이 말씀 주셨는데 다른 나라는 단독 주주권, 그러니까 주식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주 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분율 요건, 그다음에 보유 6개월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국내 소수주주권 분류 기준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노력 자체는 저는 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제한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주주 제한 건수의 증가하고 내용의 구체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주주이익을 반영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주 제한 현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한 118개 기업에서 423건의 주주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년 연속한 기업은 2개 회사인데요. 2년 연속한 기업은 한 17개 정도 회사였고요. 주주 제한의 내용은 대부분은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관 변경, 뭐 배당이나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이사 보수, 이사나 감사의 보수 한도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주주 제한이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법인인 설리번 앤 크로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상반기에만 주주 제한이 한 797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도 주주 제한은 굉장히 많지만 가결률은 7에서 한 10%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굉장히 핫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로 물적 분할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뭐 소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며 공청회 등을 했고,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하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미국, EU, 일본, 한국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이 제도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범회사법에는 분할의 매수 청구권 자체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자산의 실질적인 전부 처분할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었고요. EU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적 분할할 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할 때도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또 모회사와 자회사 상장할 때는 충분한 설명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에 물적 분할할 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이 이렇게 핫해지기 전에 인적 분할하고 자기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핫했었어요. 제가 거버넌스 포럼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던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분할이 지주회사 설립 목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적 분할이 됐을 때 이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에 다시 신주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이 자기 주식이 도대체 뭐냐, 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 관련해서 별도의 제도나 레귤레이션은 없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송이 좀 자유로운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EU나 영국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급할 때는 주주 가치 훼손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그런 명문화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기 주식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기 주식 취득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보고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의 신주 배정을 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이 최근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소수주주 보호 제도를 찾아보면서 좀 언급된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병별 산정할 때 시가평가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가 기준이죠. 근데 해외는 시가나 순자산 가치 등 공정 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었죠. 97년에 만들었다가 98년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당시에 활발한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금방 없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찾아본 연구들에 따르면은 의무 공개 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타 국가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EU를 포함한 OECD 국가가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미국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없더라고요. 다만 M&A 후에 다양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시행하는 걸로 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주주가 주식 매도를 할 때 사전 동시 제도가 이제 어떻게 마련되어 있냐를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5% 이상의 보유 주주 같은 경우 보고 의무가 있지만 주요 주주가 장래 매각할 때 어떤 사전 동시 제도는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 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내는 주요 주주의 어떤 이제 사전 보고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EU 같은 경우도 3%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논란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의 업종이나 성장 주기에 따라서는 차등 의결권이 필요한 인더스트리도 있지 않느냐, 필요한 기업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차등 의결권은 없고요. 다만 해외 같은 경우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차등 의결권주의 IPO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사실 뭐 배움이 짧아서 이 보고서를 준비한 기간 동안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야 기업 지배구조라는 말, 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 원칙 같은 것도 OECD의 원칙을 많이 원용을 해서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에도 어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중에서도 ESG 중에서도 가버넌스가 기업의 조달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있고요.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또 ESG 평가 같은 거를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을 금리 책정하는 데서 좀 반영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이제 뭐 발표를 포함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해서 국내에서도 제도 보완을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상법하고 자본시장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과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